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동해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가스전 또 유전이 탐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 발표가 있었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은 뭐 이름만 많이 들어봤던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7광구, 요건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국토부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부의장님이신 오성익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석유가 나는 나라였어요. 저는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동해 가스전에서 네, 최근까지 생산됐었습니다. 2021년까지 예. 아마 생산이 좀 됐던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뭐 생산성이 없어서 거의 이제 문을 닫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현재 국내에서는 네.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 발표를 당연히 이제 보셨을 거고, 예. 그 정도면 굉장히 가능성 높은 겁니까? 지금 20%면 상당히 뭐 높은 거라는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요. 예. 우선 어제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그 심해이긴 합니다만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리고 그런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네.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 매장 확률이 20%다. 네. 이거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천연가스를 최대 29년, 석유로 보면 4년 넘게 쓸 양이 네. 된다는 건데요. 20%면은 그래도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발표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멘트도 많고 네. 뭔가 약간 궁금해하는 멘트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 분석에 참여했던 비토르 아브레우라는 이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 뭐 물리조사 맞나요? 네, 물리탐사. 예, 그 물리탐사라는 게 무슨 뭐 초음파 같은 걸 이렇게 쏴갖고 거기에 돌아오는 그거 음파를 보면서 파동을 예, 보면서 이제 탄성파 조사라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해 바닥 밑에 네. 썸띵이 있다, 뭔가 좀 뭐 흐르는 유체 같은 게 있다, 이런 걸 이제 탐사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제 2D와 3D로 해서 예, 그 해저의 구조를 보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 많이 성공적으로 나왔던 유전이나 가스전의 그런 구조와 비교해서 가능성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그 탐사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정말로 뭐 돈으로 따지면 한 2,000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것도 역시 그 물리 탐사, 물리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확률적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는 시추를 해서 네. 좀 더 정확하게 그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는 게 이제 앞으로 추진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그거를 국민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추를 해보면 예.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나와요? 이제 구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시추를 해보면? 예. 그래요? 그래서 그 7광구의 시초가 됐던 그 모멘텀이 1969년에 발표된 에스캅의 에머리 리포트라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물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 이 동중국 해가 네. 석유와 가스에 정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은 시추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중국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 굉장히 이슈가 좀 있었던 칠광구 쪽. 그쪽입니다. 예. 중국의 동남쪽,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남쪽, 일본으로 따지면 이제 뭐 규슈 앞쪽, 서북 쪽 예. 약간 그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공통으로 우리가 관심 갖는 지역, 그쪽이 이제 칠광구쯤 되는 거고. 예. 그죠?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매장이 있을 것으로 과거 이제 얘기가 좀 나왔다가 이제 예. 더 이상 우리가 파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우리나라의 동남쪽,
그러니까 포항, 뭐 영일만 요쪽 앞바다 여기는 꽤 그래도 좀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우리 육지랑. 예, 가까운데 깊이는 좀 더 깊습니다. 아 그래요? 칠광구 쪽은 수심이 200m 이하, 네. 200m 채 안 되는데 지금 보도된 그 광구는 한 1km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1000m 정도. 예. 아, 그 정도면 수익성에는 문제 없나요? 이렇게 그렇게 깊이 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뭐 대륙 200m 대륙봉을 그 얕은 곳을 파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텐데요. 예. 그 이상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드는 건 사실일 것이고 예. 다만 그렇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미리 속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만큼 또 뭐 매장량이 많거나 아니면 석유의 질이 또 괜찮은 거면 또 충분히 채산성도 나올 수는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포항 이쪽이 이제 석유 개발 역사에서도 과거에도 자주 좀 언급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던데 예, 예. 왜 그런지 좀 혹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포항 쪽이 육상도 그렇고 해저 쪽도 그렇고 이 포텐셜이 큰 곳으로 많이 얘기됐던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1964년에서 68년 사이에 포항 육상 쪽에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때 우리 당시 이름 지질조사소, 지금은 지자연인데 거기도 참여했었고 좀 더 이게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1967년에는 네. 대만의 국영 석유 기업인 CPC에서 기술자 20명을 초청하고 네. 그리고 그 석유 시추기를 또 같이 빌려서 했었어요. 탐사를 했습니다. 어. 그때 그 저희가 좀 석유 관련한 기술자랑 네. 또는 기자재가 너무 없어서 네. 당시에는 저희 석유 시추기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때 그렇게 성과를 내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1975년에 네. 예, 정부기관이 이제 조용히 육상 부지에 석유 탐사를 했었는데 그때 뭔가 발견된 것 같다 해서 76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포항에 석유가 나왔다. 육지 쪽에. 예. 어.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잘 시추를 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혹시 육지 쪽에선 기름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확인해 보니까 실제 원유는 아니었고 네. 일종의 윤활유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윤활유? 예. 윤활유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 하다가 지하로 스며든 것이 그래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뭐 의미가 요거는 뭐 이제 당시에 이 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원철 수석의 책에 네. 언급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약간 뭐 해프닝 정도였던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그 칠광구는 언제쯤부터 그때가 한참 우리 막 그 중화공업 막 경제 발전 막 이루고 있을 때 워낙 석유라는 게 중요하고 또 석유 파동 뭐 한두 번 이렇게 나고 하니까 와 이제 너무 불안하고 또 우리 같은 나라는 석유가 반드시 꼭 생명처럼 중요한 거니까 우리 땅에서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강렬한 염원 같은 게 이제 있었을 때니까 예. 뭐 그런 게 그런 이벤트든 뭐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칠광구가 그때 이제 나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칠광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보고서 같은데 이제 꽤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언급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공동으로 여기를 조사하기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칠광구의 연역을 설명드리면요. 네. 1968년에 당시는 에카페를 불렀고 지금은 에스캅. 거기서 이 동중국해 쪽을 쭉 탐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6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만과 일본 사이에 해역에 해당하는 그 동중국해가 그 석유와 가스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시추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 네. 하지만 이게 워낙에 당시에 어떤 우리 그 인근 국가들이 모두 산업화를 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도 컸고 또 그 직전에 이제 3차 중동 전쟁 때문에 중동의 정세가 좀 불안해지면서 인근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그 소스가 있다면 되게 석유 안보에 큰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대만, 한국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광구를 선언합니다.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해저광물정개발법을 1월에 법률을 발표하고 5월에는 시행령에서 그 7개 광구를 좌표로 발표합니다. 그때 이제 7번째 넘버 7 광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그 직전에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서독 덴마크 네. 간에 이 대륙분 경계 획정에 관한 판결을 할 때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설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네. 그거에 근거해서 한국 한반도로부터 일본 쪽으로 이렇게 대륙붕이 쭉 가 있으니까 그 이제 오키나와 해구 바로 앞까지 우리의 7광구를 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경쟁이 좀 심화되다가 네.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공동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대륙에 있는 당신 우리 중공이라고 불렀던 네. 거기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아. 하니까 이제 이 3자 간의 협력은 이제 무산되고 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우리는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공동개발을 추진했고요. 다만 공동개발 논의 초기에는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육지 영토의 대륙 연장설에 근거해서 7광구까지를 하려고 하고 거기까지는 한국의 대륙분으로 봐야 한다고 네, 하고 네, 네. 일본은 EEZ로. 당신은 EEZ 개념까지는 없었고요. 그 대륙. 유엔 대륙붕 당시 협약에서 중간선 원칙을 견지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간선으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 그렇게 네네. 얘기가 되면서 서로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요게 조금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질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저 지형을 보면 네. 우리 저 한반도에서 쭉 바다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어지는 예. 그만큼의 이제 뭐 판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 땅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요 이어지는 만큼까지를 우리 영토로 봐야 된다는 ICJ의 이제 판단이 있었다는 우리의 거고, 대륙붕으로 봐야 한다. 요걸 이제 우리 거로 봐야 된다는 게 있었고, 예.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게 너무 길어지고 일본 자신들이 볼 때는 차라리 그 전에 어떤 전통적인 영토나 영해 개념이었던 땅과 땅 사이의 중간선, 네. 여기를 이제 서로의 경계선으로 보자, 이제 이런 주장이 서로 맞섰던 거라는 거네요. 예. 네. 그때 직접 그 1950년대 만들어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중간선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서로 다른 논리가 주장되면서 네네. 교착 상태였는데 네. 그걸 이제 마쿠 채널에서 그럼 그렇게 주장이 겹치는 곳을 공동 개발하자. 네. 그러면서 이게 게다가 그 4차 중동 전쟁, 욤키퍼워가 발생하면서 네. 중동 전쟁이 발생하니까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 74년 1월에 양국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같이 공동 개발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게 쭉 그냥 교착 상태로 있다가 지금 이제 그거마저 이제 종료될 상황이 된 거죠. 그 보면 이제 1974년 1월에 서명되고 1978년 6월 22일에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그때부터 발효가 됩니다. 네. 거기부터 50년은 2028년입니다. 1980년대에는 그래도 양측이 이제 잘 협력을 하면서 시추도 하고 했는데 해봤는데. 다만 그때 시추를 해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고 그다음 또 해양법 협약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내용이 좀 이전에 육상 영토의 연장설 이거보다는 거리 기준을 좀 중시하는 쪽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일본이 그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됐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의 판결들 리비아와 몰타 간의 대륙분 경계 획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동티모르와 호주 간의 해양 경계 획정 이런 것들이 중간 거리 기준 쉽게 말해서 중간선에 어떤 그 힘을 주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이
일본이 좀 더 기존의 그 협약 우리 공동 개발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해진 것 같고요. 어차피 버티고 나중에 우리 거야. 28년 지나고 나면 이런 느낌이군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되게 조용히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일본은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땅 밑에 그럼 바다 밑에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 땅 밑에 예를 들어 석유가 이만큼 이렇게 있다고 치면 네. 그건 이제 경계가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쭉 꽂아갖고 쭉 빨아서 네. 이쪽에 있는 것까지 쑥 갖고 오면 안 돼요? 그 어디에 꽂으시려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리와 우리의 이제 뭐 중간선으로 잡더라도 대륙경 경계를 뭐 IC에 있고 말고 그냥 중간선으로 잡더라도 7광구가 우리 쪽이 있고 일본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7광구 전체에 뭐 예를 들어 기름 있다고 치면 우리가 쪽 꽂아요. 그래서 기름 쪽 빨아요. 그러면 일본 쪽에 있는 기름들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오지 않겠냐? 그거 이제 뭐 빨대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게 그 기름통이 과연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냥 하나로 바로 연결돼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해저 지질의 문제라서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 7광구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7광구의 인근에서 파서 뭐 이제 빨대 효과로 하면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도 있는 거는 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군요. 그렇게 빨대 꽂아서 쭉 빨아먹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빨대 효과와 관련된 사례는 중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중간선 인근에서 지금 빨대 꽂았어요? 그렇죠. 18개를 빨대를 꽂았다. 우리도 18개 시추 시설을 해서 이제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공식적인 데이터 외부에 노출된 데이터는 핑우 유전에서 매일 1,200배럴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다. 뭐요? 중국은 이미 빨고 있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공동 개발 협정을 2000년대에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꽂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빨대 18 빨대를 지금 꽂았다 이거죠 중국은. 우리는 근데 아직 안 꽂고 있고 일단 꽂는 건 또 좋아하거든요 제가. 빨대 꽂는 거 좋아합니다. 하여튼 뭐 그럼 7광구 얘기는 뭐 요 정도 하고 왜냐면 이제 7광구보다 지금 일단은 이제 포항 이쪽이 이제 화제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묻힌 게 뭐 아까 29년 가스 뭐 4년 쓸 뭐 기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최대치인 거죠? 최대치? 만약에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죠? 네, 확률적으로 최대치로 그렇게. 그렇죠. 그럼 실제로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뭐 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훨씬 적어질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죠? 실제 뽑아 보면 최대치라는 뜻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최대치의 의미니까요. 왜냐면 과거에도 보면 어디에서 뭐 역대 최고 역사적인 무슨 뭐 유전 뭐 발견 혹은 뭐 금광 발견 뭐 이런 거 하더라도 막상 실제 그러니까 뉴스 나올 때랑 실제 나중에 개발할 때 보면 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봤는데 물론 이제 더 희망적으로 지금은 이제 보고 싶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냉철하게 좀 해보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최대치는 절대 아니다. 그냥 그 중간쯤으로 생각해라.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미리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레인지에 꽤 있을 수 있겠네라고 또 미국의 그 탐사 회사가 자료를 분석하는 회사가 얘기했다니까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게 돼서 어떤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일본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우리 마음대로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뭐 이의지에서 가상의 이의지 선에서 우리 쪽에 있는 건 확실하고. 다만 일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그 이 포항에서 석유가 났다고 했을 때도 일본에서 같이 개발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의사를 전달했던 것도 있고 아, 우리 동해 쪽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일본의 임팩스라고 네. 큰 석유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동해 가스전하고 좀 가까운 시마네현 쪽에 네. 그쪽에 대륙붕을 탐사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에서 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는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좀 관심 갖지 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되게 앞바다던데 요 정도는 그죠? 30몇 킬로 예, 그렇죠. 뭐 100km 안쪽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관심 끄고 아니 일본 앞바다에서 뭐 기름 발견되는데 우리한테 뭐 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일본 뭐 저쪽으로 뭐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요건 이제 우리 걸로 하는데 경제성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그럼 이거 이제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물리조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추 작업이에요? 아니면 또 시추 탐사를 하는 거예요. 시추 작업을 이제 직접 시추를 해가면서 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서 이제 상업 생산 가능성을 계산해 갖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 상업 생산 쪽으로 갈지를 정해서 상업 생산 쪽으로 갈 겁니다. 아, 그럼 지금은 일단 시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올 연말, 내년 초 요쯤 이제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시추가 내년 상반기 예상된다고 저는 그 신문을 통해서 아, 내년 상반기쯤 이제 첫 번째 시추를 통해 정밀 결과를, 조사를 하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업성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밀 또 시추 한두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추공 뚫어서 이제 유전으로서 이제 작동을 이제 하는 요 정도만 느낌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라 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서 시추를 할 테니까 아, 그럼 이제 네. 정부 거가 되는구나. 나라 돈이네, 그죠? 근데 그게 뭐 나중에 가면 네. 그거를 이제 상상입니다. 현재는 네. 이제 발표했던 그것들이 잘 이제 실제 현실화돼서 큰 이제 석유전이 이제 확인되고 상업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가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나온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상상해봤던 게 네. 그 뉴스를 듣고 상상해봤던 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보면 데미스토클레스라는 그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치인이었는데 네. 그때 대규모 은광이 발견됩니다. 어. 그리고 이 은광에서 나온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분은 결국 사람들을 설득해서 당시에 페르시아의 침공이 예상되니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군 전함을 건설해야겠다. 해군 함대를 건설해야겠다. 네. 그쪽으로 투자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관철시킵니다. 아마 우리의 경우도 이제 지금 우리 당면 현안 예를 들면은 저출생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규모의 투자 또는 국민연금. 고갈돼 가고 있는 국민연금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네. 이런 거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그 상상은 저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 네, 국민연금. 마치 그 노르웨이 국부 펀드처럼 예, 좀 잘해갖고 우리 국민연금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 미래가 지금 너무 암담하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아, 역시 역시 정프로였을까요? 배울 게 많은 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될 것 같고, 뭐 주식 이쪽은 좀 별로 관심 없으시죠? 주식은 뉴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식 엄청 났어요, 막 이 아, 관련주들 뭐 예. 상한가 치고 난리 났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거 들썩들썩해요 지금.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정프로님께서 좀 더 정확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박사님은 그
뭐예요? 그 앞에 책 갖고 오신 거는? 이 책이요. 제가 작년에 네. 그 영문서를 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해외 자원 개발을 비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이런 포항의 자원 개발의 역사나 이런 한국의 석유 자원 개발의 역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 읽으라고 저걸 영어로 내신 거예요? 우선은 저는 이제 한류 차원에서 우리 한국이 한류? 한류를 꼭 노래와 춤 요거에 한정질 거 아니고요. 네. 우리 국민들, 우리의 지도자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그걸 실현시켰는지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저는 그것도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파시는 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외국 분들이 한국이 어떻게 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특히 그래요?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애썼는지 그래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영어 책을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거 뭐 우리 시청자들이 사드릴 수도 없고. 나중에 번역되면 정프로님께 한 권 선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영어 원본을 읽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우리 석유 원유 개발의 역사에서 굉장히 몇몇 변곡점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에 워낙 이제 뭐 오일 쇼크니 뭐 우리나라가 워낙 또 석유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포항 쪽에 석유 개발 그리고 이제 제7광구를 둘러싼 한일 또 뭐 중국 대만 요 정도의 어떤 뭐 갈등과 뭐 협약 뭐 이런 거 얘기 조금 플러스 2021년까지 실제로 있었던 가스전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영일만 쪽에서 개발하게 될 유전 얘기까지 쭉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나라도 좀 기름 좀 펑펑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원에 뭐 무슨 저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기름 좀 이제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바람입니다. 자원의 저주 때문에 발전 못하고 이건 이제 조금 예전에 우리가 뭐 60년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자원 나와도 괜찮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지금은. 미국 보면 자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도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당군 할아버지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명하게 쓰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잘 스터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리셔야죠. 그 영국의 역사에 보면 넬슨 제독이라고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을 구한 영웅이 있습니다. 네,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자신의 배 빅토리호를 타고 선두에 서면서 이제 전투에 임하면서 깃발 신호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이제 부하들한테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England expects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 영국은 귀하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 믿는다. 이 메시지를 줬는데 그 깃발로? 깃발이 이게 각 번호가 있어갖고요. 그 번호를 해석하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넬슨 제독이 이렇게 전투에 임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던진 이 국민적 믿음에 대한 메시지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7광구 이슈도 그렇고 이 포항 석유 개발 이슈도 그렇고 공무원, 공기업 어떤 관계자분들께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차분하게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 좀 더 믿음을 갖고 차분하게 좀 기다리자. 정프로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넬슨 제독이 깃발 메시지 요거는 어떻게 팩트 기록이 좀 된 건가요? 그 수신호 보여드릴까요? 있습니까? 아니 깃발로 그런 이야기까지 깃발을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나중에 팩트 체크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제독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주셨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러면 저도 한번 차분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오성익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다시 그러면
OECD로 돌아가십니까? 그건 아니고. 좀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관련해서 아. 일정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프리카 또 외교에도 열심히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오늘 아침은 어제 큰 뉴스가 됐던 동해 가스전 관련된 깊이 있는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 거고 오늘 장은 어떻게 또 시작되는지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